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디어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파장이요? 예, 뭔 얘기냐면 영국의 일간지 중에 인디펜던트라고 알죠? 예. 이 신문이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해버렸어요. 아,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겠다? 그렇죠. 이 결정은 26일 날 신문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신문 일면에 스탑프레스, 뭔 뜻인지 아시죠? 스탑프레스, 윤정기를 멈춰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쓰면서 앞으로는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전용 매체로 새 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인디펜던트는 영국을 대표하는 신문사였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1986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독립 언론을 만들겠다. 이런 기자 3명이 뭉쳐서 시작했는데 한때 발행 부수가요. 40만 부를 넘겼었대요. 와. 그래서 영국에서는 가디언과 함께 양대 일간지 이렇게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러면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신문을 보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나 봐요. 발행 부수가 최근에는 4만 부까지 떨어졌대. 부채가 점점 쌓여갔는데 2010년 있죠. 이때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러시아 재벌한테 신문사가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얼마에 넘어갔는 줄 아세요? 100원? 비슷하게 맞췄어요. 100원보단 좀 비싸. 1달러니까. 1달러에 팔렸어요. 그동안에 쌓였던 부채를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네. 얼마나 굴욕이에요. 근데 이 굴욕을 하면서 체질 감량에 들어갔지만 결국 실패를 한 거잖아. 오프라인은 포기하고 온라인만 하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디어 시장에 큰 파장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거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라고 보여요. 먼저 변신을 해서 나름 자리를 잡은 또 매체가 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지금은 아마존에 넘어갔잖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근데 지금은 100% 온라인 모바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 소식을 봤더니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유료 결제를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는 기존 언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충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대한 매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뉴스를 얻어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간지 있을 때 자동차 출입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요. 파워블로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따로 초청을 해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 초청을 하면은 기자들이랑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 iOS 또 싸움까지 나요. 예, 자리를 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파워 블로그에 대한 글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 요즘은 통한다는 거죠. 이것 역시 충분히 대한 언론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팟캐스터 이분들도 따로 초청하겠네. 파워 팟캐스터. 그렇죠. 아무튼 이런 미디어계의 변화를 보니까 저희가 팟캐스트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은 게 정말 잘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진짜 미디어계의 변화를 한 발 앞서가시는 그런 현명한 애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다며? 준비 안 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일본 가잖아? 창업 아이템 찾아보려고. 아서라 뻔한 일본 가봤자 아이템이 나오겠니? 뭘 모르시네.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는 말 몰라? 지금 일본을 보면은 한국의 내일을 알 수가 있어. 불황이라서 25년간 지갑을 닫았잖아,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도 통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일본에서 대박난 아이템이 한국에서도 대박을 칠 수 있다. 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겨우 주말 여행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나만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지. 짠. 도쿄 비즈니스 산책? 요즘 베스트셀러로 뜨고 있는 책 아니야? 맞아. 저자가 도쿄에서 수년간 특파원을 하신 분이야. 일본에서 뜨고 있는 비즈니스를 정리한 책인데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세세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네. 이번 여행 그러면 나도 데려가줘. 나도 창업 좀 하게. 그럼 우리 도쿄 비즈니스 산책 떠나볼까? 나는 도쿄에서 서울의 미래를 보았다. 도쿄 비즈니스 산책 도서 출판 한비비즈
그리고 좀 쑥스럽지만 저희가 또 후원 관련 공지사항을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애청자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상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한다 생각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후원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원 계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디오 팟이라는 앱을 통해서 경제 브리핑을 듣고 있는데 해당 팟에서는 후원 계좌에 대한 공지사항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후원을 하기 위해서 그 공지사항 찾는 데만 2, 3일이나 걸렸습니다. 다른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후원 계좌를 찾지 못해서 후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후원 계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메일이 왔어요. 이 메일을 주신 분이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후원을 2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청자분은 주간지를 보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희끼리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팟빵이나 애플의 아이튠즈가 아닌 플랫폼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게시판을 따로 마련을 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잖아요. 그렇죠. 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팟캐스트를 직접 업로드하는 곳은 팟빵, 그 다음에 애플의 앱스토어만 저희가 직접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 플랫폼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끌어가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걸 미처 깨닫질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라디오 팟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요. 에피소드별로 잘 들을 수 있게끔 큐레이션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게시판이나 공지란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팟캐스터들이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올라와 있던 플랫폼에서 끌어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팟캐스터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분간은 팟빵에만 저희가 공지와 그리고 댓글, 답변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은 애플의 아이튠즈도 팟캐스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공지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혹시 후원을 하실 분들은 팟빵으로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후원 얘기를 자꾸 드리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주머니 사정이 요즘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무료라고 듣는데 자꾸 후원 얘기하면 이거 후원하고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후원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후원을 안 하셨더라도 저희 방송 정기 구독해 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저희는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후원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저희가 위시플렉스라는 무료 기부 사이트 알려드리잖아요. 가끔 생각나실 때마다 위시플렉스를 통해서 저희 도와주시면 그냥 직접 도와주신 후원만큼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니까요.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사은품으로 비즈니스북스의 경제서적 1위 볼드를 증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재미난 또 통계 자료가 나왔거든요.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개선되고 있대요. 개선이 됐다고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일단 이 통계 자료는요. 이번엔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네요. 한국은행이 오늘 2016년 3월 소비자 동향 조사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따르면요.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100이래요. 그래서 2월보다 2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보통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 100보다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다.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지난해 11월부터 쭉 하락세였는데요. 이번 달 들어 넉 달 만에 다시 상승한 거라고 한국은행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비 심리가 다시 반등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진정되고 있대요.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했다. 특히나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번 달에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소비자 심리가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은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제목을 다 이렇게 뽑았더라고. 아니 우리가 언제 소비할 때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과연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얘기해도 될까? 참 의문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 부분별로 지수가 나온 게 있거든요.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 이거는요. 2월보다 7포인트가 올랐대요. 그런데 몇인 줄 아세요? 82. 아까 100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네. 100보다 한참 모자른 거예요. 오르긴 올랐지만. 현재 경기 판단 지수. 이것도 2월보다 4포인트가 올랐대요. 그런데 이 지수가 얼마냐면 겨우 69. 취업 경기 전망 지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2월보다 1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79. 이래놓고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통계 관련된 브리핑을 자주 하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통계는 항상 주체가 누구냐, 어떠한 목적으로 했느냐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백화점이 세일을 할 때 물건을 사면 당연히 싸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세일을 사나흘에 한 번씩 한다면은 물건이 쌀까요? 아니 근데 사나흘에 한 번씩이나 세일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지난해 국내 백화점 세일 기간을 따져봤더니요. 무려 100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호. 1년이 365일이니까 3일에 한 번꼴로 했다는 얘기죠. 롯데백화점이 2014년에 102일, 작년에는 97일, 현대백화점은 각각 102일, 90여일, 신세계백화점은 102일, 97일. 기본이 100일이에요, 기본이. 그러네요. 그런데 세일을 이렇게 3일마다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2013년에 29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백화점이. 근데 2014년에 5천억이 빠졌어요. 오호. 그러다가 작년에는 5천억 빠진 데서 2천억이 더 빠진 거야. 많이 그러니까- 빠졌군요. 예. 그러니까 5천억, 2천억 당장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년 빠지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이게 추세적으로 가버리니까. 롯데백화점만 해도 1분기 매출이요 2조 1360억, 영업이익이 1900억 원인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각각 2%, 24.8% 줄은 거예요. 매출은 미미하게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25%가 빠졌어요. 장난 아니네. 엄청 크죠? 현대나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세일에 사면 물건이 싼 줄 알고 갔는데 3일에 한 번씩 세일을 한다. 그럼 나머지 이틀은 백화점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매출이 더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얘기도 있네요. 백화점이냐? 할인점이냐? 옛날 광고 중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글라스락으로 바꿔보세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게 2009년에 나온 광고네요.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광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가 나갔었을 때 법정 분쟁까지 벌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이 광고가 비방 광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정위에 이 광고를 만든 삼광글라스를 제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정위는 이듬해 글라스락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 안 받아들이겠지. 6년 동안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 다툼이 최근에 결말이 났대요.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냈는지 좀 궁금하시죠? 예. 대법원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을 지적하는 광고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비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비방 광고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설명인 거죠. 이 판결에 대해 삼광글라스 측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플라스틱 용기에 환경 호르몬 검출 우려와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 이것과 같은 일방적인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내놨는데 이게 논란까지 벌어졌던 거는 참 우려스럽고 아무튼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미국 항공기 업체 두 CEO의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소송 직전까지 갔다가 팔씨름으로 우리 결정하자. 그랬었죠. 예, 그래서 다행히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기업하는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시나 봐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일단 소송을 건치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충분히 일반적인 우려인데도 이 얘기를 했다고 재판까지 끌고 가가지고 6년이나 끌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6년간 간 것도 대단하지만 이 6년간의 소송비를 진 쪽이 다 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을 다음 달 11일부터 킬로와트당 313원 유료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 전기차 충전 보통 공짜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환경부가요.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세 가지 안이 있었대요. 킬로와트당 280원, 310원, 430원. 그러다가 모르겠다. 딱 중간 선택한 거야. 딱 중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70원, 연비를 12.7로 계산을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의 44%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그런데 이 기준이 작년 10월이에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싸죠? 그렇죠. 국제유가가 엄청 폭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금 현실성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이미. 그리고 환경부가 연간 이 전기차를 13,000km 정도를 운전을 하면 월 59,000원만 내면 된다. 휘발유나 경유보단 무척 싸죠. 그런데 4월 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를 해서 11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아직 제 주위에는 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끔 시험 운행하는 차들 이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급을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벌써부터 유료화를 한다고 하니 이것도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돼요. 그렇죠. 이 전기차의 전기요금 중에도 엄청난 세금을 포함시켰을 거 아니야. 국내 수출이 어렵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도 국내 수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 보루 이렇게 불리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요? 그렇죠. 반도체는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얘기도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요. 바로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대요. 얼마나 물량 공세를 하길래?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 중에 XMC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가 지난 28일 날 미국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사이프레스랑 공동으로 2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정도를 투자해서 후베이성에 메모리 칩 공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거기다가 중국 친화대 산하에 기업이 하나 있죠. 칭화 유니그룹. 네. 이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반도체 생산 공장 건립에 300억 달러. 그러니까 35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기업 모두 뭘 생산하느냐? 주로 스마트폰이나 PC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랜드 플래시 이걸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반도체 D램과 랜드 플래시는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력 분야란 말이에요. 결국 중국 업체들은 우리 기업을 경쟁 상대로 정조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들 기업의 개별 투자 규모를 보면요. 진짜 입이 쩍 벌어질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를 벌써 뛰어넘어 버렸대. 뭔 얘기냐면 삼성전자도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로서는 그때가 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그 규모가 15조 6천억 원.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XMC나 칭화 유니그룹 다 2배가 넘어가잖아.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두려운 것 같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요. 인재 영입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대요. 특히 공식적으로 인재를 하나하나 데려오기 힘드니까 해외 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인재 수혈을 통해서 빠르게 기술을 개발해 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뒤로는 딴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뭔 얘기냐면 엄청난 스카우트 비용을 뿌려가지고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대요. 삼성보다 두세 배는 많이 줘야 올 거 아니에요. 두세 배가 아닌 거야. 뭐냐면요. 주로 이제 인재 영입 대상에 우리나라 기업 또 대만도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네. 대만 기술자들 영입하기 위해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5배. 5배. 별이 5개가 아니라 연봉이 5배. 이야. 이거를 3년간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엄청난 조건을 쉽게 뿌리칠 만한 그런 애국심이 강한 기술자들이 많을까요? 참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5배를 준다고 하면은 저라도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고위 관계자는 이런 한탄을 한대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 인근에는 중국에서 나온 헤드헌터들이 상주하고 있다. 얘네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접촉을 한다는 거야. 연봉 5배, 3년 보자. 이러고 싹쓸이해 간다는 거죠. 이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가겠다는 걸 뭔 재주로 막. 우리 기업들도 이런 중국 업체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빠르게 기술을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바로 중국 업체한테 따라잡힌다. 특히 저가 시장은 예상보다 중국 업체가 한국 업체를 앞서는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이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비메모리 쪽으로 주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돈과 시간을 일정 수준으로 투입을 하면 결국은 달성을 할 수 있는 목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우려스러운 점은 삼성전자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중국에서는 인재 영입에 더 혈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IT 게임 세상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애플 얘기로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이폰 잠금 해제 10번 안에 비밀번호를 넣지 못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죠. 그렇죠. 그래서 FBI가 시도를 했다가 삭제될 게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인지 이걸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과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폰 잠금 해제 보안이 뚫렸어. 마침내. 어떻게 뚫렸어요? 마침내 뚫렸습니다. 오늘입니다. 29일 미국 언론들이 하나같이 이거를 머릿기사로 다 보도를 한 거예요. 뉴욕타임즈, CNN,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뉴스피드 이런 모바일 언론에서조차도 이 얘기를 크게 다뤘어요. 이 철통 수비를 자랑하던 애플의 아이폰 잠금 보안이 뜻밖에도 전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기업에 뚫린 거야. 스타트업 같은 데가 뚫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FBI의 외주 하청업체예요. 오호. 자, 오늘 미국 법무부가 29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이 소송 취하 서류가 뭐냐면 애플과 소송을 준비했었던 그 서류예요.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FBI는 야, 니네 이거 빨리 보안 풀어. 테러가 벌어져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왜 이걸 안 풀고 있는 거야? 애플.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다.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가 결국 이게 법정으로 가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FBI가 소송을 취하를 해버린 거야. 알고 봤더니 마침내 애플의 아이폰의 보안을 뚫었는데 이 회사가요, 이스라엘의 IT 기업입니다. 셀레브라이트. 아, 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셀레브라이트인데 이 셀레브라이트의 모기업은 일본의 선이라는 전자회사예요. 또 아, 일본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좀 냄새가 나는데? 이중 구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쨌건 이스라엘 기업이지만 주주는 일본 회사란 얘기죠. 오호. 일본은 가장 강력한 우방이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음모론이 한없이 펼쳐지는데 일단 그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셀레브라이트가 원래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솔루션에 특화된 업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2년에 한 번씩 바꾸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단말에서 신단말로 점프를 하잖아요. 뭘 점프합니까? 전화번호, 주소, 그동안 찍었던 사진, 그리고 미처 못 봤던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점프를 시킬 때 이 솔루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셀레브라이트라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 셀레브라이트가 참 재밌는 게 3년 전에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뭔가 특별한 솔루션을 FBI와 독점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독점이에요, 독점. 그러니까 이통사 대리점에서 쓰는 그런 단순한 솔루션 차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FBI는 3년 전부터 일반인들의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 둘 중에 하나죠. 아이폰을 매개로 한 이러한 정보를 빼낼 니즈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동안은 테러범들이 주로 안드로이드 폰을 썼거나 그러다가 마침내 이번에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테러 용의자죠, 파룩. 이 파룩의 핸드폰이 아이폰 5C였거든요. 이 5C도 자기네들이 했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법정 소송까지 한다고 협박을 했지만 안 먹히네? 이럴 때 3년 전에 계약을 맺었던 바로 셀레브라이트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회사에서는 이거를 풀어버린 거죠. 대단한 기술을 가진 업체군요. 네.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3일 전입니다. 교토통신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예, 여기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셀레브라이트가 FBI의 아이폰 보안 해제 방법을 제안을 했다. FBI에서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셀러브레이트가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고 자랑스럽게 부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일본 회사의 자회사다. 오호. 교도통신입니다. 그 당사자인 썬전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셀레브라이트가 우리 자회사인 거 맞다. 그리고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추출하는 기기를 FBI에 납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별 수사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 다만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우리가 보통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는 이미 그 추정의 90% 이상이 팩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쵸. 사실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셀레브라이트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 iOS 버전도 뚫어드립니다. 최신이면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9.3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9.3 표기는 안 했으나 최신이라는 표현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겠죠. 오호. 구체적으로 대놓고 하면은 또 아이폰에서, 애플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이런 표현을 써서 애둘러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근데 또 웃긴 거는요, 애플과 FBI가 이렇게 싸우기 시작을 했더니 전 세계에서 내가 애플을 뚫어봤더니 라면서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들이 속속 등장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요, 셀레브라이트 일개 사설 보안업체죠. 사설 보안업체도 뚫을 수가 있었고, 개인이 나도 애플을 뚫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온 걸 보면은
정부와 애플이 싸웠던 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어떤 보안의 레벨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보안이 뚫린 게 5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가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 5C와 5S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저장 장치와 저장 방식이 실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5S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요? 예, 5C였기 때문에 개인 사설업체가 이거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이지 5S였다면 애플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뚫을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이폰 6나 6S도 뚫기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오른쪽으로 밀면 끝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난리냐? 잠금 해제?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미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밀어서 해제하는 방식도 있고 지문으로 해제를 하는 방식도 있고 비밀번호를 넣는 방식도 있죠. FBI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아무나 푸는 건 아니구나. 특히 아이폰이 10번 이상 만약에 이거 암호가 틀리면 데이터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알파고 같은 연산 기능이 뛰어난 인공지능을 투입을 하더라도 10번 안에 해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테러범이 썼던 정보 자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FBI가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멈칫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랬더니 미국의 한 IT 전문 업체가 힌트를 또 줬어요. 낸드 미러링이 있다. 낸드 미러링은 무슨 뜻인가요? 미러링은 거울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하면요. 아이폰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복제를 합니다. 이 복제를 해서 복제한 것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파고의 기본 방식도 그동안에 수만 번의 대국을 얘가 반복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낸드 미러링을 통해서 암호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본은 남겨놓고 복제한 걸로 계속 시도를 해서 그게 실패하더라도 복제한 것만 날아가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시도를 다시 가능하다는 거를 전제로 보면 언젠가는 풀린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소프트웨어의 결함. 우리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이거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앱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터치를 했을 때 구동이 되다가 다운이 돼요. 그죠? 그리고 가끔은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기가 꺼져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튕겨나가는군요. 예, 요런 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결함인데 이게 아이폰에서도 가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이폰은 사전 검수 작업이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앱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드물게 그런 앱이 있다. 그럼 그런 앱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이걸 뚫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사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설업체, 외주업체의 도움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첫째, FBI가 가지고 있는 해킹 솔루션 이거를 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네. 왜냐하면 어쨌건 애플이 당대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뚫렸어요. 그러면은 FBI에서 만약에 이 솔루션을 공개를 해버려 오픈소스로 그러면은 큰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는 FBI나 미국 정부 당국에 요청을 해야 되는 의뢰 포지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한테만 달라. 우리가 그래야 더 완벽한 아이폰을 만들 수 있다. 도와달라. 이런 입장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FBI나 미국 정부 당국은 애플의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는 없죠. 특히 재판 직전까지 갔잖아. 그랬더니 얼마나 감정이 안 좋겠어. 그 비결을 알려줄 리 만무하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야. 애플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수출을 엄청나게 하는 회사잖아.
그렇죠. 근데 이 수출 효자 상품에 이러한 약점이 있다. 정부가 도와주면 이 약점을 없앨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둔다? 이러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애플이 결국 보안이 뚫렸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이번 사건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보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다만 결과적으로는 보안이 뚫렸지만 애플이 그동안 보여준 일련의 대응 과정이 있잖아요. 정부랑 맞짱을 뜨고 그것도 FBI랑 맞짱을 뜨면서 와, 아이폰 제품을 사면 적어도 막무가내로 털리진 않겠구나. 그렇죠. 이런 신뢰감을 준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드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평가도 나와요. 실제로 아이폰의 첫 보급형 제품이죠. SE가 지금 중국에서만 벌써 선주문이 300만 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300만 대요? 네. 이것만 봐도 중국 사람들이 애플에 대한 신뢰도 엄청나게 상승한 상태다.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뚫리긴 했지만 만약에 삼성, 샤오미, 화이폰을 썼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해킹이 일단 먼저 쉽게 됐거나 해킹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요청을 했으면 알아서 털어줬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이폰 잔금 해제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을 때 제가 국내 소비자들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월스트리트나 CNN 이런 데 반응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반응은 제가 본 적이 없어. 첫째, 삼성전자 음모론을 제기한 분들이 꽤 돼요. 삼성전자 음모론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 업체가 이거를 뚫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사실은 얘네는 들러리일 뿐이다. 실질적인 해킹은 삼성이 했다는 주장이죠. 에이, 좀 너무 과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로 인해서 누가 득을 보느냐 이걸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삼성이 애플이랑 소송 벌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재용아, 네가 이거 뚫어주면은 우리가 애플이랑 소송할 때 니네가 좀 이기게 힘 좀 써줄게. 애플 저 새끼들 가뜩이나 우리 말도 안 듣는데 이참에 혼 좀 내줘야겠어. 도와줄 테요? 이런 딜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삼성의 보안 능력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 세계 최강대국 그리고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다고 하는 FBI의 무능. FBI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FBI의 무능이 이 정도였는지는 몰랐다. 그죠? 말이 되죠? 그렇죠. FBI도 해킹을 못했는데 일개 사설 업체가 해냈으니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FBI가 직접 해킹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할 수가 없다. 불법적인 증거 자료 수집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부러 사설 업체에 맡겼다. 뭐 말이 되긴 해요. 자, 그리고 삼성 음모론에 이어서 애플 음모론도 나옵니다. 애플이 자작극 벌인 거예요? 애플이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 광고 효과다. 간접 광고를 극대화하면서 결국 자사의 이익을 챙기는 것뿐이다. 어차피 보안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보안 때문이라도 무조건 아이폰을 살 가능성이 큰데 만약 정부의 잠금 해제를 도와준다면은 이런 묻지마 고객을 다 잃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3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실은 애플과 FBI가 공조를 해서 자작극 벌인 게 아닌가.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는 야 이따 가가지고 한 판 해줘. 나도 그러면 맞대응 해줄게. 뭐 이러면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싸우잖아. 그리고 그렇죠. 나가서는 또 같이 밥 먹고. 그렇죠. 이거랑 똑같이 애플이랑 FBI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조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할 때도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죽일 것처럼 막 설전을 벌이죠. 그러다가 카메라가 딱 쉴 때 좀 살살해.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애플의 AS 상황을 비꼰 분들도 꽤 됩니다. 물론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애플의 AS 센터의 고압적인 자세, 지나치게 비싼 수리비, 이게 웬 말이냐. 고객을 운운하는 애플이 정작 고객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이런 주장도 꽤 있네요. 아직까지 공식 AS 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과연 우리나라에도 공식 애플의 AS 센터가 들어올지 궁금해지네요.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RPG2의 무기, 이제 드래곤이 무기다. 세상에 없던 전쟁, 크레이지 드래곤. 제가 페이스북에서 진짜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요, 학계가 10년 동안 고민한 문제를 3주 만에 해결했대. 근데 누가 해결했냐면 게이머들이. 이게 말이나 될까요? 게이머들이 박사급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 일단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세계적인 과학 잡지 중에 네이처라고 있죠. 그럼요. 여기에 수만 명의 게이머가 저자로 기록된 그런 논문이 있대요. 이 논문은 게임을 즐기는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래요. 진짜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저자로 기록돼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저자로 기록이 됐을까 좀 살펴봤더니만요, 학계에 난제가 하나 있었대요. 포로데아제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 효소의 단백질 구조를 해독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대요. 이 효소의 단백질 구조만 해독을 하면 에이즈나 암 이런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0년 동안 과학자들이 도전을 했지만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야. 어떤 최신 기술 동원에도 답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독특한 생각을 해냈대요. 뭐냐면 컴퓨터의 단순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사람들의 직관에 기대어보면 어떨까? 사람들의 직관에 어떻게 기대냐? 게임을 이용해보자. 뭔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단백질의 구성 원리를 알려주고 그들이 만든 가상의 단백질 구조를 모아서 아까 풀지 못했던 프로테아제 효소의 구조를 사람들이 더듬어서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잖아. 일단 이 복잡한 걸 누가 하지? 그리고 이 게임 별로 재밌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보여줄까? 근데 연구진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퍼즐 게임, 폴드잇이란 게임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실제 단백질 구성 원리에 따라 퍼즐을 배열하고 뒤틀 수 있는 공간을 준대요. 이거를 유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맞춰보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이거나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때마다 점수가 높아져. 이 점수를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저들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게, 애니팡 점수 친구들이랑 비교하듯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놨더니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유저들이 나도 이 게임 해봐야지 친구들한테도 또 소개해주는 그런 유저도 생겨났고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도전했는데도 풀지 못했던 그 단백질 구조를요, 게이머들은 불과 3주 만에 풀어냈다. 집단 지성이 진정한 천재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결과는요, 2011년 9월에 네이처지에 논문으로 수록됐대요. 온라인 게임을 통한 단백질 구조 예측. 제목도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놀라운 점은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폴드잇 게임을 즐긴 유저가요 57,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57,000명이 공저로 돼 있어. 이 논문의 공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니까요, 학계에서는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못 푸는 문제? 혹시 게임으로 만들어서 게이머들한테 좀 풀어달라고 해보면 어떨까? 실제로 이래서 등장한 게 신경 지도를 그리는 퍼즐 게임 아이와이어라고 있고요, 인간 세포를 비교 분석하는 이브 온라인, 이런 게임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되게 재밌죠. 아직까지 게임을 진짜 저급한 문화, 골방에서 즐기는 그런 학업 문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게이머라고 하면 저 실패자, 루저, 이렇게 낙인 찍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게임을 마약 취급하는 정부도 있죠. 어느 정부인지 아시죠? 물론 게임 중독 문제는 심각하죠.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 게임 중독 같은 일부의 문제 때문에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까지 버린다. 이거는 구더기 못 써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차 사고 날까봐 차를 없애자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 이 연구에 아이디어를 처음 제공했던 연구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만큼 멋진 동기를 제공해주는 장치가 없다. 학자들이 10년 고민을 3주 만에 해결해내는 이런 도구가 과연 존재를 하겠느냐. 게임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보도를 보니까요. 두 가지가 생각나요. 첫 번째는 아무리 뛰어난 알파고가 나와도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도 인간의 집단 지능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과학계, 의학계, 특히 약학 이런 쪽에서 앞으로 게임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풀지 못한 난제를 푸는 시도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게임처럼 만드는 그런 회사, 이런 회사를 차리면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게임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열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 게임 중독 때문에 너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물론 지나친 게임은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게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게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진짜 긍정적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게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려울수록 재밌게 풀어야 해결이 돼요. 맨날 게임한다고 막 걱정이라면서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저는 게임을 하긴 해라. 대신에 책 2권 보고 오늘 꼭 배워야 될 단어 5개 정도 받아쓰기 통과해야 된다. 저는 조건을 걸죠. 그 조건 자체도 게임으로 만들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